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오늘도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수도의 박미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수도의 변호사 박밀알입니다. 네, 오늘 박미랄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명절 길어서. 명절이 너무 길었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힘차게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방조죄 성립 요건은 사장 울리는 블랙 컨슈머 대응책은 형제 간 상속 분쟁 해결 방법은 조언을 해줬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박미랄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생활법률 팁 을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가압류부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본안 소송에 이겨도 그때 가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소송 전에 혹은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된다 그러면 그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서 장래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둔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는 것처럼 나중에 내가 이제 어쨌든 집행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압류라는 것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가압류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네, 먼저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일 때는 본안 소송, 예를 들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사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라면 그 대여금 소송을 본안 소송이라고 해요. 네. 예, 그 본안 소송에 관할 법원, 본안 소송 제기 전이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쉽게 말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 그중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합의 관할이라는 게 있는데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어디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자라고 관할을 정하는 것을 합의 관할이라고 하는데 강제 집행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 합의 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부동산 가압류 우리 등기부등본 보면 가압류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근데 유체동산,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가압류 어떻게 집행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건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관이 직접 장소에 가서 물건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죠. 예, 딱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예, 집행을 하게 되고요.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정본을 가지고 유체동산 소재지 법원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네. 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 위임을 위한 그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가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를 어떻게 채무자 이름이랑 주소 기재하고요. 법정 대리인이나 소송 대리인 있으면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표시합니다. 네. 그리고 신청 취지, 예를 들면 채무자 소유의 어디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신청 이유, 법원 표시, 소명 방법의 표시, 그리고 날짜 표시하시고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 뭐 등본 같은 첨부 서류를 표시하시고요. 목적물의 표시, 보통 별지로 많이 합니다. 네. 네, 목적물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보통 목적물은 별지에 따로 표시를 하는데요. 네. 여기 가압류할 때는 문답 형식으로 된, 예를 들면 다른 담보가 있는지, 그리고 뭐 가액이 얼마인지, 뭐 본안 소송은 어디 제기되어 있는지 이런 걸 묻는 가압류 진술서라는 거를 따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첨부를 해야 되고요. 네. 인지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하고요. 네, 가압류 신청서를 좀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가압류를 신청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가압류 신청이 보통은 본안 소송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나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그럴 있기 수 때문이죠. 있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실제로 채무가 없는데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뭐 채무자에게 재산을 가압류를 걸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면서 보통 채권자에게도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네. 담보 제공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현금 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 보증 보험 증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자동차 선박 등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가처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가압류하고 많이 이제 혼동 많이 하세요. 네. 네. 가처분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아닌 뭐 부동산과 같은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 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소멸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를 방치하고 이제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 제도입니다. 그 방법은 뭐 계쟁물에 따라 너무 많기 때문에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뭐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그리고 점유 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권리자가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가처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방송금지 가처분, 영업금지 가처분,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해고의 무효를 다투면서 이제 고용주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해달라 명하는 임금지급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처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들어보시면 사실 가압류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가처분은 어디에 또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가처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와 그리고 본안 소송이나 재판 절차가 계속 중이면 그 소송 중인 본안 소설 관할 법원에 하면 되고요. 네. 앞으로 본안 소송 제기할 것이라면 본안 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처분을 이렇게 어디에 신청을 하면 좋은지를 설명을 해주셨고 역시 신청서를 우리가 좀 작성을 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네, 가처분 신청서도 비슷합니다. 네. 가압류 신청서랑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 뭐 성명이랑 주소 기재하고요.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있으면 법정 대리인, 소송 기재하시면 됩니다. 목적물이 있으면 목적물 표시하시고 가격, 피보전 권리 기재하시고요. 네. 신청 취지, 예를 들면 어디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매매, 증여, 뭐 저당권 설정 그 밖에 일체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뭐 그런 신청 취지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신청 네.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 방법, 그리고 첨부 서류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과 뭐 마찬가지로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셔야 하고요. 부동산의 경우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도 꼭 알아둬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가압류, 가처분 모두 묶어놓는 거잖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채무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보통은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예, 그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그 명령 내용에 따라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 보증 보험 증권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중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 네.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압류와 가처분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가압류랑 가처분이랑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 그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소송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소송 구조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첫 번째 상담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구시군 산하에, 여보세요? 네. 구시군 산하에 네.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있거든요. 네.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끼리, 홀로 독거노인이나 또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독거노인, 또 환자, 이런 사람을 케어해주는 노노케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네. 늙은이들끼리 케어를 해주고 매월 27만 원씩 받아요. 네. 케어해주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양식을 보면은 노인 공익활동사업 활동일지 해가지고 네.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총 시간은 몇 시간 했고 활동 내용은 뭐고 활동 장소 참여자 서명 확인자 서명. 근데 그 일지 맨 밑에 보면은 네. 참여자 서명란에 참여자 본인이 이름을 자필로 반드시 써야 함. 네. 확인자는 꼭 대상자 본인이 서명함. 가로 열고 쓰기가 힘든 대상자는 지장을 가능. 그 다음에 도장은 불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갑자기 이제 몇 년 전부터 누가 내 이름으로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나는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노인복지관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이런 거 잘 받고 있냐고. 그래서 뭔 얘기냐고 나 처음 듣는다고 했더니 와보래요. 네.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관에 가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걸 좀 보자 했더니 보는데 내 서명을 가라로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로 해가지고 뭐 좀 크게 이야기한다면 사무소 위조 및 공고명령이 되지요. 네. 그래갖고 매월 27만 원 몇 년 동안을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 이게 서명한 거 내 거 아니다 했는데 네. 거기 이제 기금관리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읽어봤더니 네. 엄청 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참여자가 만약에 내가 다 이걸 떠들켜 놓으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쵸.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받은 돈, 네. 6년 동안 받은 돈을
이자 쳐서 다 내게 돼 있더라고요. 네. 변상하게. 그래서 이거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크게 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네. 그 내 서명이 맞는 것도 같다 그랬어요. 내 서명이 맞는 것도 같다.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 왜냐면 그 사람 안 다치게 하려고 너무 네, 크게 무슨 다치니까요.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그쪽에서 네.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게 일이 잘못되면은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같이 방조죄. 책임을 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 예, 예, 주셨다는 예. 거죠? 예, 공금횡령은 안 했지만은 그 사람을 이제 방조죄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누가.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대로 두었을 때 내가 방조죄에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이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중에 진술을 좀 바꿨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제 옆에 박미래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거든요. 변호사님과 자세히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래 네,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사건을 제가 이제 들은 대로 약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선생님 지인이신데 노노케어라는, 그러니까 건강한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돌보아주는 그 노노케어 서비스, 그 제도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전혀 한 번도 돌봄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6년 동안 현재까지 한 달에 뭐 27만 원 정도를 정도가 아니고 정확해요. 27만 원. 27만 원씩 받으시면서 선생님을 돌본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갔는데요. 선생님은 네네. 그분에게 전혀 돌봄 서비스를 받으신 적 없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 한 번도. 네, 노인복지관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선생님 명의로 누가 서명을 한 상황이에요. 네네. 네, 근데 선생님을 딱 보니까 그 보조금을 받아간 사람이 지인이고, 네네. 그 지인이 형사처벌 10년간 징역 뭐 이렇게 나오니까 형사처벌 받고 싶게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보호하고 싶어서 일단 네네. 선생님이 서명이 맞다 이렇게 진술을 하신 거네요. 네네. 네, 근데 거기 있는 직원분이 이런 경우에 방조범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네. 선생님께서 전화로 그랬습니다. 네, 전화로. 전화로요. 예, 그 내가 말씀을 온다며. 듣고 처벌 받으시는 게 받게 되시는지 방조범이 뭔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이 맞죠? 방조죄. 네. 일단 선생님께서 선생님 지인분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선생님 그 지인은 선생님 서명을 위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서명 우리 위조 및 사문서 위조가 되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로 인해서 공금 횡령을 한 거가 되죠. 네, 맞습니다. 이게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성법에 사인의 서명을 위조했을 때 사서명 위조죄라는 범죄가 있거든요. 예. 그 지인분이 보조금 편취를 위해 서명도 위조하셨고, 그리고 선생님 명의를 또 도용해서 문서까지 위조를 하신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서명을 위조해서 문서까지 위조를 한 것이라면 그 사서명 위조죄는 사문서 위조죄 흡수가 돼서 사문서 위조죄로만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문서 위조죄는 우리 형법에 공금 횡령은 안 들어가요? 횡령은 되지 않는데 그것도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예,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또 네, 그거 읽어봤어요. 네, 그 문서를 또 행사를 했어요, 지인분이.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뿐만 아니라 또 위조 행사죄. 사문서 행사죄로도 처벌받게 되시는 거예요, 지인분은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 직원분이 선생님 전화하셔서 선생님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예. 그 말씀하신 건 사문서 위조죄에 대한 건 아닐 겁니다. 우리 형법에 방조죄라고 뭐 예를 들면 사기죄, 살인죄, 방조죄 이렇게 별도로 규정된 건 아니고요. 우리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방조라는 개념은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는 정범을 도와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 예, 그래서 스스로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 그 지인분을 정범이라고 한다면 방조범은 교사범과 함께 공범에 속합니다. 우리 형법상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그 다른 사람을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서명한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신 것은 문서를 위조한 걸 도와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예, 오히려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 말씀하신 건 선생님이 그 문서의 서명에 본인의 서명이 맞다라고 인정함으로써 그것이 진실하다는 가정하에서 사기죄의 공범, 그러니까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복지회관에서는 선생님 돌봄 받은 적도 없고 그 지인이 보존금을 지급받은 것을 알았거나 그 혐의가 있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서명도 확인하고요. 근데 그 보조금을 받아간 그 지인분은 선생님 돌보지도 않았고 돌봄 활동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도 그 어르신 일자리 참여 신청이나 수당 신청서에 그 서명을 해서 작성을 해서 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받아서 편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공금 횡령 말씀하셨는데요. 횡령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그 지인에게 그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고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네네. 그 지인분이 노노케어를 하고 있다고 담당자 직원을 사실상 기망한 거고요. 그래서 피해자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아니면 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다 선생님께서 이거 내가 서명한 것이 맞아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처음에는 선생님 인정을 안 했고, 안 했고, 처음에 오라고 해서 가서 거기 가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네, 거기 이제 그 보조금 관리 법률이 있더라고요. 네. 그 법률 좀 줘봐라. 그리고 가지고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가져와서 전화로 보시니까 네.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다. 네. 내가 서명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한 푼도 받으신 적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요. 네, 그런데도 사실은 그 지인분이 사기 범행을 하신 건데요. 그 사기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방조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 전화해서 이거 다시 맞다고 서명 맞다고 인정하셨으면 선생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세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선생님이 방조범으로만 처벌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방조범은 정범에 비해서 형량이 낮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의 서명한 행위가 진짜로 인정돼 버린다면 선생님이 그 지인분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사실 모의를 했다고 보아서 이거를 남의 범죄를 도와준 방조범이 아니라 자기 범죄를 했다는 정범으로, 그러니까 그 지인분과 공동 정범으로 똑같이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할 수 있으신 것은 복지회관에 가셔서 아니면 전화를 하셔서요. 예. 선생님께서 지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 상대방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선생님이 그냥 처벌 문구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보호하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이 서명 내가 맞다 하시고 만약에 그게 뭐 방조범이나 정범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시지만 그거 아니라 이게 나중에 가짜 서명이었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네. 그럼 또 그 거짓말을 하신 행위도 범인 도피죄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요?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네. 지금은 복지회관 가셔서 선생님이 이런 상대방 안타까워서 아이고 징역 가서 감옥살이 하게 되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냥 본인이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범인도피죄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으실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이겠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 지인분 안타까워도요. 그 지인분의 범죄를 또 도와주면 그 지인분은 또 다른 범죄를 행할 수 있잖아요. 또 피해자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 그 사람이 복지관 가서 네. 자기 이제 앞으로 안 넣는다고 취소했어요. 네,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선생님도 그 서명을 지금까지 한 것만 죄가 되고 앞으로는 안 뺐다. 네. 그러면 그분도 재판을 잘 받으시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큰 형량을 받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초범이고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 받으실 수 있고 벌금 받으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생님께서 빨리 복지회관 가셔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게 선생님한테도 좋으시고 그 지인분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네. 200명씩이거든요. 네, 네. 27만 원씩 주는 것이 200명씩 주거든요. 네. 매월. 그런데 내가 우리 아파트에서 여러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다들 누가 서명을 일일이 받냐. 네. 내가 그냥 해서 낸다. 그것이 여기뿐만 아니고 저 지방도 확인해 봤더니 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거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선생님께서도 네. 관리 자체를 안 하고 음. 무조건 공금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선생님 지금 거짓말을 하신 거는 범죄를 감싸주고 선생님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 가셔서 선생님께서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는 됩니다. 이제 네. 평소에 뭐 알고 계셨던 분이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황 그대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그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상담자분에게도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고가의 피아노를 구매한 고객이 1년이 지난 후 소리와 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합니다. 차로 치면 승차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 1년 뒤 새 차로 바꿔달라는 것과 같은데요. 1년의 보증 기간도 훨씬 지났지만 그럼에도 수리를 요구해서 본사 직원을 보내서 체크를 해봐도 피아노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교체가 불가능함을 통보했는데요. 문제는 이후 이 고객이 매일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교체를 안 해주면 자살을 하겠다느니 협박을 하고 10분 단위로 연락을 해서 소비자원에 고소하겠다느니 이 부품을 비싼 걸로 교체해달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6개월이 넘도록 매일같이 정신적인 고통과 업무방해에 시달리는 중인데요. 이 지독한 블랙 컨슈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시면 정말 스트레스가 크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블랙 컨슈머를 어떻게 상대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블랙 컨슈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먼저 용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악성을 뜻하는 블랙, 우리 블랙이라고 하잖아요. 네, 블랙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와 합성 신조어로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판매자를 상대로 과도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바로 악성 소비자, 블랙 컨슈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뭐 권리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는 건 뭐 무방하겠지만 이렇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서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 블랙 컨슈머에게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악성 소비자가 한 행위는 어떤 범죄다라는 블랙 컨슈머 법은 없습니다. 네. 그런 법은 없고요. 그 악성 소비자가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주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그 행위 태양에 따라서 해당 범죄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범죄를 보면 명예훼손죄, 그리고 사기죄, 공갈죄,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죄, 무고죄도 가끔 케이스가 보이고요. 그쵸. 그리고 영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해가지고 막 환불해달라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나가라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또 퇴거 불응죄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6개월 동안 계속 연락을 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담자분도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블랙 컨슈머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보통 블랙 컨슈머들이 상습적인 경우가 많아요. 네. 판례를 봐도 상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판매자 입장에서는 빨리 영업을 하고 싶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미안하다 사과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냥 말을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것을 빌미로 본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악성 소비자들이 사안과 같이 선을 넘는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자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형사적으로 협박죄나 지금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비상식적인 요구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협박 전화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 떠오르기도 하는데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 전화 내용이 그 사연을 보내신 분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란 일단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네. 우리 스토킹 말씀하셨는데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거나 뭐 경로를 막는 행위 그리고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말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네. 따라서 사연 보내신 분 의사에 반해서 계속 전화를 하고 그것으로 사연자님이 상당한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다면 상대방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블랙 컨슈머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뭐 폭언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그 유형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고 사례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에서 8곳은 부당한 소비자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인터넷이나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리고 뭐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배달 어플, 그 그쵸. 배달 앱을 통해서 업주들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 한 재작년에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됐던 새우튀김 환불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네, 유명 배달앱을 통해서 구매한 새우튀김 3개 중에서 한 개 색깔이 이상하다면서 한 개 2,000원 환불해달라고 계속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문제는 그 업주에게 막말을 막 해댄 그랬죠. 거예요. 네, 막말을 해댔었죠. 그런데 결국 고객이 너무 항의하니까 업주가 그 2,000원 하고 사과까지 하면서 환불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제 소비자가 계속해서 배달 어플을 통해서 점주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악성 리뷰까지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자의 그 소위 갑질로 굉장한 점주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결국은 배달 어플 업체에서도 점주에게 고객의 불만을 계속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점주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결국 사망하면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판례를 보면은요, 온라인 쇼핑몰 우리 쿠팡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 주문한 물건을 딱 주문하고 일부를 누락시킨 다음에 자기가 갖고 반품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쿠팡이 딱 반품만 수거되면 바로 환불이 되거든요. 그쵸. 그걸 이용해가지고 1억 원 이상 이득을 취한 구매자에게 법원은 사기로 2년형 선고했고요. 상습적으로 자기가 구매한 물품에 이물질을 넣고 제조업체에 전화 걸어가지고 나 이거 온라인에 다 유포
유포하겠다, 환불해달라, 아니면 보상해달라 해서 피해 보상액을 3천만 원 이상, 300군데 이상의 갈취한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폭처법상 상습 공갈로 1년 10개월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블랙 컨슈머가 뭔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악성 리뷰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과장된 피해 사실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보통 허위 후기를 작성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판매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바로 적용될 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리뷰가 진실하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예, 계속해서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허위 리뷰 작성으로 다른 고객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음식에 이물질 집어넣어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블랙 컨슈머의 갑질과 횡포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습적인 악성 소비자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요즘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빌미 제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매장을 좀 청결하게 하시고 네. CCTV 설치하는 것을 좀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도적으로 뭐 머리카락을 집어넣거나 이런 경우는 CCTV로 요즘 다 잡히거든요. 네, CCTV 설치하거나 아니면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들면 웬만한 거는 책임 보험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도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폭언이나 폭행 방지하는 문구나 음성 서비스 게시하시고요.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게 마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성 소비자에게 계속해서 휘둘리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권리 침해가 있을 때는 정당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점주뿐만 아니라 또 발생할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블랙 컨슈머 때문에 우리 시청자, 상담자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니까요. 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두 형제를 키우신 어머니께서 몇 년 전 운 좋게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5억이었는데 어머니 수중에는 계약금 5천만 원 정도만 있었고 부족한 잔금은 큰아들인 제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어머니는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5년 정도 거주하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살던 시골로 내려가셨고 그 집에는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던 저희 가족이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지역 개발이 확정이 되면서 최근 들어 집값이 10억 이상 뛰었습니다. 문제는 동생네 가족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였는데요. 동생은 그 집이 엄연히 어머니의 소유 집이고 입주 당시 제가 보탠 금액은 어머니께 빌려준 것이니까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고 보탠 금액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생은 당시 어머님께서 잔금 치르는 걸 걱정하실 때도 형인 제게 모든 걸 밀었고 집값이 오르기 전까지는 어머님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둬야 나중에 서로 문제가 없다며 지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 의견대로 나누기에는 어머님을 돕느라 제 집장만도 못한 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고생한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단 제 생각에 전적으로 동조하시면서도 동생과 다툼 없이 잘 해결하길 바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것 같고, 하지만 이 동생분 때문에 이렇게 좀 가족 간에 좀 이런 이슈가 생기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일단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렇게 형제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된 건데, 형의 주장과 동생의 주장이 확연하게 다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아직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이 생전에 재산을 두고 형제 간의 분쟁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나요? 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상속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법률 상담 찾으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꼭 재산이 많아서만 오시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뭐 자기 형제에게만 특별하게 큰 돈을 증여했을 경우에 보통 법률사무소 방문해서 상속관계 어떻게 되는지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법률적인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우리 상담자분께서 돈을 보태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머니께 그냥 그 원금 그대로 빌려드린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아파트에 대해서 뭔가 내가 투자를 했다고 보는 그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어머니께서 받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사실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잔금을 아들 돈으로 치렀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어머니가 되고요. 아들이 보탠 그 4억 5천만 원 금원의 성질은 당사자들 약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담자분이 보탠 4억 5천만 원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면 이 투자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손실을 해도 그것을 그렇죠. 감내하는 것이고 만약 이득이 있으면 그 이득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투자라면 그 상승 가치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죠. 네. 근데 보통 투자를 할 땐 투자 약정서라는 걸 쓰거든요. 얼마만큼 내가 이익을 갖겠다. 근데 지금 사안에서는 그런 것도 없어 보이고 네. 막연히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정확히 뭐 사안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여금으로 판단받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간에 이렇게 돈 거래를 할 때, 돈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자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차용증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한다든지 특별한 뭔가 절차라든지 약정이 필요할까요? 대여금 계약이 원래 낙성, 그러니까 승낙과 합치가 있으면 되는 계약이고 불요식, 뭐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당사자들이 합의만 있으면 대여금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요. 보통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무이자 대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증여로 보는 가능성이 높아요. 법정에 네. 가면. 그래서 그렇다면 차용증을 이제 적어놓고 미리 작성해 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사자 중 한쪽이 사망해 버리면 또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금전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 결혼할 때 이제 빌려준 돈, 대여금은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는 그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봐서 재산분할 그렇죠. 대상이 돼버려요. 그것도 그렇죠. 나눠 갖게 돼버려요. 네.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자를 꾸준히 주시거나 거기에 뭐 문자 메시지로 대여금이라기 남기면 문제 없으니까요. 그렇게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의 상황이 저는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도를 좀 찾아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혹시나 우리 상담자분께서 명의신탁을 주장해 볼 수는 없을까요? 네, 상담자분이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명의신탁을 좀 주장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살았고 어머니는 뭐 사실 이거 하나도 모르셨고 옳은 것도 모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명의신탁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신탁을 해두는 것인데요. 그건 현행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간이나 뭐 종중이 종원에게 맡기는 경우, 이제 신탁하는 경우는 인정되긴 하지만 그 외에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효력도 없고 처벌도 받을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명의신탁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게요. 참 우리 상담자분께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속이 지금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아버님 돌아가신 걸로 보여요. 그럼 형제가 본인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하고 이제 동생밖에 없다. 그러면 같은 비율로 2분의 1씩 부동산 지분을 2분의 1 지분씩 부동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족 간에 상속 재산으로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거나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사망 후 자녀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금전 관계를 이제 제대로 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 네. 자녀들은 사이가 좋으니까 나 죽고 나면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공부해 두시는 게 필요한데요. 네. 뭐 요즘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알
말고요. 우리 법률 방송의 그 완벽한 상속 네. 프로그램만 보셔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별수익 유류분 이런 개념을 파악하시면 본인 재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되실지 알게 되실 테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걸로 칭찬이 자자했던 회사 동료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 업무에 대해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몇몇 신입사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동료를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동료는 너무 억울해하며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언제든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에 후배들을 대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도대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뭔가요?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요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피해도 이제 주장을 하시기도 하고 가해자로 좀 몰리기도 하시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좀 자주 일어날까요? 네, 2019년 7월에 우리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3년 동안 이제 직장 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18,906건입니다. 굉장히 네, 많죠. 그러네요. 신고 건수 그때부터 또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노동 현장에서는 신고 뒤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좀 있을까요? 네, 그 법률에도 있고요. 저희 매뉴얼에도 고용노동을 제공하는 매뉴얼에도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세 번째,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2021년에는 사용자의 범주에 사용자의 배우자와 사촌인의 혈족 및 인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이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그 법규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해 현재까지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근데 원래 과태료 규정도 없었는데요. 2021년 10월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요, 피해자 보호 조치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은 뭐 본인이 원하는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이나 그 원하는 것에 따라서 뭐 조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약식 조사와 정식 조사를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당사자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 보통 약식 조사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빨리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행위자로서 정식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업장의 취업 규칙과 신고 사항을 뭐 알 수 없는 경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신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나 행위를 인정한다면 그 정상 참작에 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그 조사의 절차대로 앞으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되실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을 하는지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박미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